교회갱신협의회가 부교역자를 위한 사역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목회 현장을 위한 목회 준비의 실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기도와 말씀 연구, 신방에 관한 바른 목회의 방향성이 제시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정글 원주민 마을에서 첫 성탄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번 예배는 가정교회로 시작한 원주민 예배 공동체가 종교적 핍박을 견디며 지킨 첫 신앙의 열매여서 더욱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비투 폭로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의 채무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과 현대판 연좌제이자 마녀 사냥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와 함께 목회를 섬기고 있는 젊은 부교역자들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일꾼들입니다. 사단법인 교회갱신협의회가 진행한 이번 부교역자 사역 컨퍼런스에서는 기도와 말씀 연구, 신방 등에 관련해 바른 목회 방향성이 제시되며 소명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갱신협의회의 선배 목사들이 이번에 목회 현장을 위한 목회 준비와 실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래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후배 부교역자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교갱협 황정식 고문은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며 목사가 해야 할 주요 사역인 양을 먹이는 일에는 간절한 기도와 끊임없는 말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내 자신의 전생을 바쳐서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려면 그 사명을 주신 이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와 은혜가 전해지는 설교는 목회자가 평생에 걸쳐서 수행해야 할 사역입니다. 성경적인 설교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 수원제일교회 이규왕 원로 목사는 부교역자 시기부터 확립해야 할 설교의 틀을 강조했습니다. 이 목사는 설교자는 자기 자신이 말씀의 근원인 하나님과 말씀을 듣는 회중 사이에서 중보자의 위치에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설교자 자신도 회중과 더불어 자신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경 본문의 메시지를 먼저 듣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설교자가 철저한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준비해야 하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위치에 있어 교인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설교 앞에 뭐가 되어야 된다? 청중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청중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교인들과 같아져야 된다. 교인들을 알아야 된다. 교인들을 헤아려야 된다. 교인들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그 설교가 울림 있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학문적 수업은 받았지만 실제 목회 현장의 사역 방향성과 신학적 균형에 대해 갈등하고 있는 부교역자. 이들을 위한 교회갱신협의회의 가르침과 조언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노숙인들과 함께 깨끗한 서울 만들기에 나섭니다. 지난 11일 한국기독교연합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남대문교회 등 서울역 인근 교회들과 함께 클린 서울역 출범식을 갖고 노숙인들과 함께 서울역 주변 정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성탄절 메시지를 발표하고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장총 송태섭 대표회장은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낸 것처럼 한국장로교회가 진리의 빛을 밝혀 사회 곳곳에 어두움을 몰아내는 역할을 담당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서울청 교경협의회가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성탄트리 점등식과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단법인 경찰선교회와 서울신길교회가 함께한 가운데 진행된 행사에서 서울청 교경회 송준영 부회장은 설교를 통해 생명을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연말을 보내자고 말했습니다. 내년 3월 8일 화요일 여러 나라의 여성들이 합심해 예배를 드리는 세계 기도일 예배가 진행됩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는 제2차 지역회장 모임 및 시연 예배를 열고
내년 열릴 세계 기도일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올해로 132년째를 맞이한 세계 기도일 예배 날에는 180여 개 나라의 여성들이 인종과 언어, 교파를 초월해 각 나라에서 한날 한시에 공동 예배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의 난민 수용소가 있는 곳이 바로 케냐라고 합니다. 케냐 난민 캠프의 규모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난민들을 모두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케냐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270 miles northeast of Kenya's capital city, Nairobi. You land there, you get in a car, and you start driving on a dusty road. There is no tarmac road. Some mountains off in the distance. So you're stuck in the middle of a desert with nothing. Purely nothing. Welcome to Dadaab, the world's largest refugee camp. American aid worker Christopher Hoffman works in Dadaab. The food, the education, the hospitalization, the medical care, everything, the water, the toilets, everything is provided to you. When the camp opened back in 1992, it was only supposed to hold about 90,000 people. Well, today, nearly 25 years later, more than 340,000 refugees call this place home. The Kenyan government wants to close the camp and send Somali refugees like Muhammad, who runs an ice-making factory in the camp, back to their war-torn homeland. As you can imagine, he's nervous about returning. Somalia is still in the middle of an Islamic insurgency that hasn't recovered from decades of conflict. Nothing has changed there. It is still a dangerous place. Authorities want to shut the place down because they believe it's a center for recruiting Islamic terrorists. Kenya government has expressed concerns about security, mostly terrorism, following various attacks in the country. For now, Ibrahim tries to give his family hope, but knows the future ahead is uncertain. I'm thankful that Kenya has hosted us for the last 25 years, but it's going to be a big mistake to return us to a war zone. It's like throwing people into a fire. 이슬람 국가 말레이시아의 열대 정글 마을에 크리스마스의 소식을 알려주기 원하는 간절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말레이시아 정글에서 사역하는 박철현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역사상 처음으로 올해 성탄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있다고요? 네, 말레이시아는 해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는 성탄이 허용이 되지만 말레이 자국민들에게는 성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주민들은 지리적으로 정글에 살기 때문에 그동안 성탄을 접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정글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정글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원주민 마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110여 개 원주민 마을에서 성탄 예배가 드려졌고 금년에도 역사상 처음으로 12개의 원주민 마을에서 성탄 예배가 드려질 예정입니다. 선교사님에게도 큰 감동의 성탄 예배가 될 것 같은데요. 첫 성탄의 소식을 기다리는 원주민 정글 마을은 분위기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네, 한 마을을 소개하면요. 6년 전에 복음이 전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인들이 100여 명이 넘어가면서 예배 장소가 부족하여 동네 공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동네 촌장이 마을의 리더십이 교회로 몰리는 것을 반대하여 경찰에 교회 리더를 고발하면서 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남은 성도들이 특별히 금년에 목회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여 정식 교회로 모이게 되었고 금년에 첫 성탄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또 성탄을 앞두고 이 마을에 큰 성탄 선물을 미리 주셨는데 한 교인이 자신의 대나무 집을 교회 건축 부지로 헌물하여 이곳에 교회를 건축할 예정입니다. 네,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듣는 저희도 참 감사하고요. 우리가 어릴 때 성탄절 교회에서 받은 선물을 영원히 잊지 못하는 것처럼 마을마다 성탄 선물도 그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한국 사람 대부분이 한 번쯤은 성탄절날 교회 가서 선물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추억을 원주민들에게도 만들어주고 싶은 게 선교사의 소박한 소망입니다. 물론 원주민들에게 가장 큰 성탄의 선물은
우리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가르치지만 그래도 이들에게 조그마한 성탄 선물을 전달하고자 특별한 캠페인을 만들었습니다. 한 교회나 개인이 원주민 한 마을을 연결하여 성탄 선물을 보내는 캠페인인데 직접 한국에서 물건을 보내기가 어려워 후원자가 헌금을 하면 이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성탄 선물을 구입해서 원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사진을 후원자들께 보내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한 마을의 성탄 선물 비용은 15만 원입니다. 역사상 첫 성탄을 드리는 원주민 마을들 위해서 기도와 선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글 마을에서 드려지는 사상 첫 크리스마스 예배에 많은 분들의 정성과 마음 그리고 기도가 함께하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성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래퍼 부모의 사기 의혹으로 시작된 소위 비투 운동이 개인의 가족사 공개 등 본질을 벗어난 뉴스로 재생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도의적 책임을 넘어선 연좌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족들의 빚, 도의적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그 최근 연예인들의 가족들이 빚을 갚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청원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비투라는 말이 이제 유행하고 있는데요. 네, 예. 이제 그 비투라는 말은 이제 빚은 결국은 이제 부채를 의미하는 빚이고 네. 거기에 이제 미투를 합쳐서 결국 이제 비투라고 이제 신조어죠. 네, 예. 결국 이제 그 내용은 나도 떼었다, 나도 빚을 받지 못했다, 나도 피해자다, 뭐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마이크로닷이나 뭐 비항공원 등이 그 부모들이 빚을 갚지 않아서 결국은 그 자식들이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자식들에 대해서 빚을 갚으라고, 부모님이 안 갚았으니까 지금 유명 연예인들이 지금 이제 재력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빚을 대신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개인 그 연예인들의 이제 개인적인 그런 가정사가 이제 막 공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점이 이제 고통스럽고 하니까 연예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그럼 내 도의적 책임만 있지만 내가 갚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제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결국 유명 연예인의 경우에는 그 부모의 빚을 갚으라고 그 유명인들의 가정사를 공개하는 그런 비투 파문이 이제 계속적으로 일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인기와 명예로 사는 연예인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일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계속 이제 요청을 했을 테니까 고통은 있었을 텐데 그렇죠. 이게 이제 언론까지 공개가 되니까 그 유명 연예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빚을 진 것도 아닌데 이제 상당히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빚의 경우에는 적법한 그 절차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빚을 결국 청구할 수도 있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본인이 그냥 판사가 된다거나 본인이 집행관이 돼서 본인이 그렇게 다 적법 절차 외의 방법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권리 행사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번 비투 파문을 보면서 이게 심판, 현대판 연좌제냐. 결국 연좌제는 이제 정근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없어졌는데 마치 연좌제처럼 돼 있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도 연예인들이 그렇게 치명적이긴 하지만 또 가족이나 뭐 부모님들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법적으로는 이게 가족들의 어떤 부채나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그것이요. 부모의 빚에 대해서 가족이나 또는 그 자식은 법적인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다만 이제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민법상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에 부부라고 하더라도 남편의 빚을 아내가 변제해야 될 법적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뭐 항차 자식이 부모의 빚을 갚을 그런 의무는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이해도 됩니다만 조금 더 이성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채권자의 경우에 그 고통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채권자의 경우에는 이제 빚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법에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재산을 뭐 압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청구권을 확보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런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시간이 흘러버리면 이제 결국은 시효 소멸되는 것이죠. 시효 소멸되면 그 적법 절차를 따를 수 있는 청구권 자체가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법에서는 채권자들을 위한 법들이 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네. 그 법적 절차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 법적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소송 외적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언론에 공개를 한다든지 또는 직접 가서 뭐 내놓으라고 또 뭐 얘기를 하고 또 상대방하고 또 어떤 몸싸움이 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불법적 절차를 행하게 되면 돈을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네, 본인이 그렇죠. 가서 너무 과도하게 변제를 요구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되면 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점들을 봐서 항시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따르는 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연예인들 그 자녀들이라는 신분을 이제 이용해서 압박을 주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도의적으로는 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 연예인 자녀들을 그렇게 그들의 신분을 오픈해서 열어서 그렇게 여러 번 그렇게 압박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이제 채권자들의 고통도 있지만 또 채권자들이 과도하게 변제를 요구할 때 물론 이제 그 뭐 여기에 나온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불법 악덕 채권자는 아니지만 그런 이제 악덕 채권자들을 견제하고 또 선량한 또 채무자로서는 뭐 빚을 졌지만은 선량한 시민들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들을 위한 법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법은 이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채권에 관한 공정한 추심에 관한 그 법률에 의하면 적법하게만 추심을 해야지 그 적법 절차를 넘어가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빚이 있으면 채무자한테만 가서 빚을 청구해야지 채무자의 가족한테 가서 빚을 갚으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면 형사처벌됩니다. 그리고 빚을 청구할 때도 그냥 언제까지 빚을 변제하라고 편지를 보낼 때도 봉함된 편지를 보내면 되는데 그걸 엽서에다가 보내면 누구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족들한테 알리기 싫을 수도 있어요. 채무자가. 맞습니다. 근데 가족이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것도 불법 추심으로 보고 또 집 앞에 왜 아파트 앞에다가 빚 받으러 왔는데 왜 아직 안 주느냐 하고 메모를 꽂아 놓는다든지 그럼 다른 아파트 주민이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불법 추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주 언론에 너희 부모가 빚을 안 갚았으니까 네가 갚아라라고 한다면 이건 명백하게 불법 추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이게 개인의 가정사가 공개가 되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자식의 유명인의 자식을 직접 찾아가서 너희 부모의 빚을 갚으라고 해서 또 역시 불안감을 조성하게 한다면 이것들은 전부 불법 추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이 상황들은 모두 다 불법 추심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형사처벌의 정도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지금 이렇게 공개를 했다가 본인이 형사처벌이 된다거나 벌금을 받게 되면 그건 더더군다나 억울한 일이죠. 악덕 채권자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법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따져서 해야지 그 자식들에 대한 어떤 개인의 가정사를 공표하는 방법으로 채권 추심을 하다가는 불법 추심으로서 형사처벌될 수도 있으니까 극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수님께서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또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좀 더 고소고발이 또 능사가 아니라
서로 이성적으로 법적으로 또 서로가 책임지는 마음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물론 이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예.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되면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들이 많이 정리돼 있고 그렇죠. 구비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이제 법에 호소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네. 또 화도 나고 하니까 스스로가 판사가 되고 스스로가 집행관이 돼서 그렇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집행을 하게 되면 그게 결국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본인이 이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예. 그런 점들이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시편 106장 3절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처럼 네. 이웃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정의를 지키는 것이 크리스찬의 행동 방향이니까 맞습니다. 사회의 정의를 세운다는 미명하에 네. 그 무분별하게 이 고발하는 것 또 고소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지양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고소 고발이 우선이 되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가 이제 책임져 주고 뭐 예를 들어서 빌려주는 자도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고 예. 또 돈을 빌리는 자도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고 예. 서로가 이렇게 좀 책임져 주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진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해결의 첫걸음은 위기를 인식하고 안정적인 투자와 기술로 승부하는 한국형 모델을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기초를 만드는 일, 국가 경제나 개인의 삶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겁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